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진짜 바빠가지고 요새 옛날보다 영상에 대해서 약간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요새는 좀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일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도 사실 할 일이 산더미 같거든요. 지금 오늘 아니면 또 언제 할까 싶어가지고 또 급하게 하나 또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최근에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항소심 패소 후에 상고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도 있지만 블로그가 먼저 있거든요. 블로그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하는 블로그인데요. 유튜브보다 좀 오래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쭉 보면 저는 그 당시에는 그냥 글 작성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이런 거 궁금하시겠지 하면서 쓴 게 많은데, 유독 그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1심 패소 후에 항소심 승소 확률이라는 글이 가장 조회수가 많고, 그 다음 조회수가 많은 게 항소심 패소 후에 상고심 승소 확률,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근데 되게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특히 이제 항소심에서 만약에 패소했다 싶으면 진짜 막막하겠죠. 이거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사실상 뭐 2번이지만 그래도 한 번에 제대로 싸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위안이 되지만, 항소심을 패소하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판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고, 약간 뭔가 엄마한테 이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뭐 증조 할아버지한테 이르는 그런 느낌?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막막하시죠? 저도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항소심 1심 패소한 다음에 항소심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작성한 게 있잖아요. 항소심이 일단 패소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상고를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 항소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상고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의 대답은 항상 잘 아시다시피 상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들어는 봐야 되니까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면은 간단한 대여금 사건 같은 거, 사실관계 정말 단순한 거, 이런 것들 상고해서 되겠느냐. 근데 사실상 이런 거는 뭐 제가 거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상담을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이혼이었는데, 1심에서 이제 이혼을 반대하시는 입장, 피고였죠. 피고는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이혼이 됐어요. 그럼 상고심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솔직히 힘듭니다. 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실관계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법률 위반된 거나 아니면은 절차적으로 뭐 이제 재판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뭐 이랬을 때만 판단을 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알고 계신 그대로 대여금 사건이 사실관계 굉장히 단순한데 그게 항소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면 상고심에서 거의 뭐 그거를 건드리는 일이 없거든요.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제 혼인이 파탄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미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아예 누락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주장을 누락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바뀌기 힘듭니다. 또 상고심이 이렇게 또 어려운 이유는 절차적으로 중요한 뭐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발견이 돼가지고 항소심하고 판단 이유 같은 게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항소심하고 똑같다면은 상고를 이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자도 결론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이 항소심하고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또 인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심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제 경험상 봤을 때는 거의 상고를 100개 정도 하면은 될까 말까 한 게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민사소송법을 한번 살펴보면 423조 상고 이유를 보면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때에만 적법한 상고로 판단을 해주겠다는 거죠. 424조에서 절대적 상고 이유. 판결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사유가 있는 때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2호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을 때. 2호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할 때. 3호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어긋날 때. 4호 법정 대리권, 소송 대리권 등 대리인의 소송 행위에 대한 특별한 관할의 수요에 흠이 있는 때. 5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을 어긋날 때. 6호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호, 2호, 3호, 뭐 4호, 5호 이런 게 전부 다 절차에 관한 거잖아요. 뭐 법률에 따라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않을 때나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할 때나 사실상 이런 일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경험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이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여기에 적혀 있는 절차적인 문제가 그 생길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결국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에만 그 민사 소송에서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억울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상고를 제가 뭐 권유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이제 판결 선고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상고했을 경우에 패소하면은 1, 2, 3심에 변호사 비용을 죄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적어도 상고심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인지대나 송달료나 물론 그 상고를 한 입장에서 다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더 물어줄 필요는 없겠지만 변호사 비용이 좀 큽니다. 패소했을 때 이거 소송 비용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300만, 4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아무렇게나 버릴 수 있으신 분들 많지 않아요. 저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뭐 그냥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야 돈 벌면 좋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지면 그분은 경제적 부담이 2배가 된단 말이죠. 제가 권유해 드릴 수가 없죠. 만약 상고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변호사 일단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변호사가 상고를 당연히 권유하는 데가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상담을 많이 받아보셔야 알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법률 위반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포장을 해도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한번 볼까요? 형사사건?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형사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적법한 상고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시라면 즉 상고를 거의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면 상고를 안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훨씬 더 구치소보다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좀 많이 머물러 있으시라는 의미로 이제 그냥 상고장을 접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고 이유서도 작성해서 내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요, 형사소송법은 383조를 보면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다.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요거는 뭐 이제 민사소송법이랑 비슷하죠. 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호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 4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데 요럴 때 상고를 할 수 있다. 근데 적어도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심 청구가 어떤 때 되는지 보겠습니다. 법 420조입니다. 420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가능성 있는 재심 사유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위조된 증거, 위증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무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고 써 있어요. 내가 막 이제 저 어떤 저놈의 새끼가 증언을 했는데 저 자식이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형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 자식을 먼저 고소를 해가지고 저 자식이 확정 판결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내가 재심이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게 아니고 증거 서류가 또 잘못됐다. 저거 위조라고 하면은 그 녀석이 그 증거가 위조라는 게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또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고소해야 되겠구만.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점이 법원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니까 사실상 재심으로 이제 당장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바로 상고가 적법하게 정말 이거 상고 되겠다 싶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5호인데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처보다 경한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이런 거 가지고 이해 드시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제출을 안 한 증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요거 명백하기 때문에 상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형사 소송이 아시겠지만 증거 기록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다음에 증언들도 있고 고소장도 있고 고소장에 또 껴져 있는 증거도 있고 수사 보고도 있고 막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명백한 증거여야 된다고. 당사자분께서는 이 사건에 굉장히 좀 깊이 빠져 계시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증거 기록의 증거보다 나의 이 지금 제출하지 않은 이 한 장이 그런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막상 상고를 고민을 하시더라도 상고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무조건 된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마시고 근거 없이 그냥 이거 뭐 끝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항상 냉정하게 이렇게 상고는 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